어느 날 SOS팀 앞으로 도착한 한 통의 편지. 발신자는 지금도 구치소에 있다는 한 수감자였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편지의 사연. 수감자의 딸은 아동 성범죄를 당한 후 현재 행방불명 상태라고 했다. 아버지가 죄를 짓게 된 건 역시 울분을 참지 못해 가해자의 집에 불을 질렀던 것이라고 했는데, 아버지마저 방화범으로 수감된 이후 행방이 미연해졌다는 딸. 그 딸을 찾아달라며 구치소의 담장을 넘어 도착한 SOS였다. 편지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아이가 아동 성범죄라는 끔찍한 상처까지 입었다면 그 누구보다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할 텐데요. 아버지까지 교도소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행방불명이 되어버렸다는 아이. 그 아이를 찾기 위해 SOS가 긴급 출동합니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편지의 진위 여부부터 확인하는 일이었다. 그를 위해서는 편지 속 주인공, 그 아버지부터 직접 만나봐야 했는데,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실형을 확정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 네, 지금 저하고 이야기를 좀 하셔야 돼요. 찍지 마세요. 취재팀과는 일반 면회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법무부의 허가 없이는 만남도 취재도 불가능한 아버지. 네, 법무부인가요? 여기 SBS 긴급출동 SOS팀인데요.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비록 죄를 짓고 수감 중이긴 했지만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아닐까. 여러 번에 걸쳐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취재 협조를 요청했는데, 답변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 SOS팀에게 1시간 동안의 특별 면회를 허락한다는 소식이었다. 네, 저 SBS 촬영하는데. 네. 재소자를 위해 방송국 카메라가 구치소까지 들어가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 하지만 아버지의 경우 초범인데다 방화의 사유가 참작된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친 면회실 앞으로 인기척이 전해진 건 잠시 후. 파란 죄수복을 입은 한 남자가 교도관의 감시 아래 면회실로 다가서고 있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상의 피해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편지 속 주인공. 딸은 아직 미성년자지만 40이 넘어서야 겨우 딸아이 하나를 얻었다는 아버지는 60의 나이. 이미 백발이 되어가는 머리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의 내용들은 정말 사실인 걸까? 사건이 터지고 나서 모든 갈식에 잘못되진 않았을까? 자살이나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해야지? 자꾸 그 생각만 나요. 이제. 이내 고개를 숙이고만 아버지는 사라진 딸에게 있었던 끔찍했던 일도 자신의 잘못도 모두 사실이라고 했다. 저도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 딸을 실용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순간적으로 방화를 하게 된 겁니다. 제 불찰도 많습니다. 엄마가 있었으면 좀 달라지고 이럴 건데, 부모 정이라는 것은 느끼면서 자라야 되는데 참 무뚝뚝한 아버지 옆에서 자라려니까는 힘들었겠습니다. 울타리가 돼주지 못한 게 저로서는 이 미안한 감이 있죠. 제가 울타리가 돼갖고 해줘야 되는데. 아내 없이 홀로 키워왔다는 하나뿐인 딸.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그걸 극복하고 있다는 게 저는 대견스러워요. 그런 딸이 최근 행방까지 묘연해진 사실을 아버지는 구치소 안에서 알게 되었다고 했다. 자신은 이미 수감자가 되어버린 몸. 딸을 찾아 나설 수도 없어 더욱 애가 탄다는 아버지는 수감되기 전 딸을 부탁했었다는 친척들의 연락처와 딸에게 꼭 전해달라는 편지 한 통을 꺼내 드셨는데, 사랑하는 딸에게 뭐라고 해야
너의 가슴속 엉어리가 부러질까? 얼마나 이 못난 너희들을 원망하고 미워했을까? 이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발랄한 행동을 하며 어려운 고통을 참아냈을까? 부모의 도리를 다 못하고 정말로 미안하다, 딸아. 지금까지 고이 커온 너를 보면서 나는 대견하게 생각했다. 행여 다른 마음은 먹지 말고 상처받은 가슴에 엉울이 훌훌 저 멀리로 날려보내거라. 딸아,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지내기 바란다. 아빠가. 편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이상 하루라도 빨리 딸을 찾아야 했다. 우선 아버지가 일러준 주소지부터 찾아가 봤는데 그곳에서 만난 건 사라지기 직전까지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는 막내 삼촌이었다. 삼촌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아이가 머물렀다는 방은 벌써 몇 주째 텅 비어있는 상태. 저희가 처갓집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토요일에 올라갔는데 일요일 아침에 와보니까 없는 거예요. 현지만 누군 나간다고 그래놓고 없어진 거죠. 이 물건 있는 건 현재 이게 단 거고요. 학원마저 포기하려는 생각인 걸까? 아직 고등학생인 아이는 마치 도망이라도 치듯 옷과 소지품들을 모두 챙겨가면서도 정작 교복과 중학교 졸업앨범만은 남겨두었다고 했는데 감쪽같이 사라진 아이가 그나마 남기고 간 자신의 흔적. 그 속엔 아이의 유일한 사진이 있었다. 예쁘장한 얼굴이 눈에 띄는 아이. 바로 올해 17이 된다는 혜은이었다. 혹시 실례지만 뭐 이유가 뭐 때문인지 혹시 아세요? 마음 정확한 이유는 모르니까 저는. 수감 생활을 하는 형님 대신 아이를 맡고 있었지만 아이가 사라진 이유도 행방도 전혀 알 길이 없다는 삼촌. 친척들이 그나마 아이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건 가끔씩 걸려오는 전화 때문이라고 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 막내 삼촌네로 가기 전 고모와 큰 삼촌 집에서 머물렀다는 아이는 지금도 가끔씩 전화를 걸어온다고 했는데 이게 발신자 없는 이게 내 조카가 하는 거라고. 아 그래요? 예, 발신자 없는 이게 발신자 없는 게 이게 발신자 없는 전화가 제한이라든지 이게 걔한테 전화 오는 게 전부 발신자 없는 걸로 오는 거예요. 일부러 행방을 감추려는 듯 아이는 발신번호 표시가 제한된 상태로만 연락한다고 했다. 그런데 아이가 받은 상처를 알기에 쉽사리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는 고모. 그러면서 고모가 내민 서류의 내용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아동 성범죄의 가해자가 중학교 2학년이던 아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아무튼 내 딸한테만 얘가 지금 품어서라도 사춘기쯤 저랬잖아. 근데 엄마 생전 뭐 웃는 걸 못 봐 엄마 그러는 건데 뭐 웃는 걸 못 봐 엄마. 이런 일은 상상도 안 해봤죠. 낯선 사람도 아닌 동네 이웃에게 끔찍한 상처를 받은 아이. 아이는 그 상처를 아는 채 대체 어디로 숨어버린 것일까? 혹시 친구들은 아이의 행방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아이와 친했다는 친구들을 찾아 나섰는데 근데 잘 알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니요? 네 연락이 요즘은 안 돼요. 연락이 안 돼요? 요즘에는 연락이 안 오고 호텔에서 못 보고. 친구들 역시 오랫동안 아이가 보이지 않아 걱정이라고 했다. 대신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아이의 개인 홈페이지와 또 다른 친구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는데 하지만 분명 얼마 전까지도 열려 있었다는 아이의 홈페이지는 그 사이 폐쇄된 상태. 아이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숨어버린 듯했다. 그런데 다각도로 아이의 행방을 찾아다니던 그때 따라요? 통화되죠? 누군지 알아요? 전화인데? 네. 학교 가야 될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아빠가 볼 때는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아이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최근 목격된 적이 있다는 것.
근처에서 아이를 봤다는 사람은 또 있었다. 아이 집이 저쪽 어딘 것 같더라고. 아, 집 바로 이쪽 어디에요? 여기 어디에요, 여기. 동네에서 가게를 하는 주인 부부도 최근 아이를 본 적이 있다고 했다. 혹시 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던 동네로 다시 돌아오기라도 한 것일까? 여기서 나 살았던 바에도 또. 하지만 아버지가 수감된 후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집은 마치 폐가처럼 텅 빈 상태. 게다가 아버지가 일을 나간 사이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는 아이에게 집은 끔찍한 고통을 안겨준 범죄의 장소이기도 했는데, 하지만 어려서부터 줄곧 이 동네에서 자라 딱히 갈 곳도 없을 것이라는 아이. 만약 아이가 친척집에서 마음을 잡지 못했다면 그나마 아는 사람들이 있는 이 동네로 돌아왔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최근 아이가 이 동네에서 자주 목격됐다면 금세 아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동네 입구에서 아이가 나타나길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양반이 삼촌이 다급히 가리키는 한 남자. 5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는 놀랍게도 아이를 협박해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라고 했다. 남자는 분명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했는데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 남자는 여유롭게 거리까지 활보하고 있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최소 6년 이상의 징역형. 더 기가 막힌 건 아버지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방화를 저지른 건 역시 바로 그 남자의 집이라고 했다. 학교도 못 다니고, 어? 식구들도 못 보고 협박식으로 하는 거고. 진짜 아빠가 나왔을 경우에 이런 상태로 치면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럼 또 이제 성범죄자인 가해자는 버젓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반면 불을 지른 아버지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어이없는 상황.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서둘러 아이를 찾는 한편 어찌된 영문인지 정확한 사실관계 역시 확인해봐야 했다. 그런데 근데 내가 내까지 먼저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네. 아니, 오빠가 왜 나와서 지금 그러고 있는지. 근데 우리도 그 법이 있잖아요. 청소년 선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 법이 관해사불벌죄로 바뀐 건 아시죠? 법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일까? 그때 당시 나이가 13세 미만이 아니어가지고 청소년 선고에 관한 법률로 적용을 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피해 당시 아이의 나이가 문제였다는 경찰의 설명. 확인 결과 가해자는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문제는 아동 성범죄라 하더라도 만 13세를 기점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바뀐다는 것. 13세 미만일 경우 아이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지만 13세 이상일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진술을 처음에는 이제 이번에는 처벌한다면 고차가 제출하고 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한 말이 그거예요.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당시 가해자를 풀어주었던 법적 근거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 아직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난 걸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또 그 자기 시인했어요. 자기 잘못했던 거. 네, 바로. 아니, 처음에는 이제 안 하다가 내가 이제 이런저런 증거나 이런 거 다 얘기를 하고 현장 가서 사진 찍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진술이나 이렇게 다른 진술 이런 거 다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날짜까지 지워면서 사진을 찍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자기도 시인을 하더라고. 심지어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시인했는데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막힌 상황. 근데 저희도 진짜 내보내고 싶어서 내보냈겠냐. 직원들끼리 넉넉을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하니 그러는 내보내냐. 그런 말 들으면 좀 솔직히 저희도 기분 좋겠네요. 안타까운 건 이 기막힌 상황에 단초가 된 게 바로 아이의 진술.
왜 자신에게 그토록 끔찍한 짓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을까? 그런데 새벽에 또 와서 새벽에 그럼 둘이 얘기하고 나서 내가 또 팍 박힌 거야. 첫 진술 당시 분명하게 처벌을 원했던 아이. 그랬던 아이가 진술이 바뀌게 되었던 건 경찰 조사와 함께 남자가 끊임없이 접촉을 시도하면서였다고 했는데, 문제는 아이가 분명히 피해 사실을 진술한 이후에도 여기 있었어요? 사회적 제도적 보호 장치 없이 아이의 행적이 가해자에게 노출되었던 것. 남자는 아이가 입원해 있는 병원까지 찾아와 아이와의 연락을 시도했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분명 회유나 협박이 있었을 것이라고 가족들은 추정하고 있지만, 문제는 사라진 아이 대신 가해자만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더욱 큰 문제는 주변의 증언으로 보아 가출을 딱히 갈 곳이 없던 아이가 최근 다시 동네에 나타난 듯 보인다는 것. 그렇다면 남자와 아이가 다시 맞닥뜨리기 전 서둘러 아이를 찾아 보호를 해야 했는데, 혹시나 싶어 남자에 대한 경계 역시 늦출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한장하죠. 자기도 딸 키워요. 아들도 저도 딸 키우면서 그게 사람이냐고 인간이냐고요 그게. 50대 나이에 가정까지 있다는 남자는 성범죄 가해자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모습. 문제는 그러는 사이 아이는 정작 아버지마저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행방까지 묘연하다는 것이었는데, 더욱이 가해자와 같은 동네에 있다면 또다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찾아다니길 수일째 드디어 동네 입구에서 한 여자아이가 눈에 띄었다. 사진과 비슷한 인상착의. 아이는 그토록 찾아 헤매던 혜은이가 맞았다. 우선은 아이가 머무는 곳부터 확인해야 할 터. 아이가 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서둘러 친척들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한밤중이었지만 소식을 듣고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온 고모. 상처받은 아이가 어린 마음에 또다시 어디론가 사라질까 두렵다는 고모는 그날 밤 곧장 아이를 만나보겠다고 했다. 그렇게 처음 아이를 만나러 가는 길. 이름을 불러봤지만 안에선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한참을 두드려봐도 마찬가지였는데, 다행히 현관문이 열려있는 상태. 집 안으로 들어서자 구석진 방 안으로 아이가 보였다. 아이는 아버지와 살던 그 동네의 한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마음과 달리 언성부터 높아지는 고모. 근데 너 여기서 왜 여기서 있는 건데? 너 이렇게 만든 사람들 보여주고 너 앞으로 떳떳하게 살겠다 했지. 근데 네 아빠는 어떻게 할 건데? 친척들이 어루만져 주기엔 상처가 너무 깊은 것일까. 아무리 고모 집으로 함께 가자고 해도 아이는 그저 울기만 했다. 울지 말고.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아이와 고모의 거리. 한참 만에 울음을 그쳤지만 아이는 여전히 고모를 따라 나서지 않겠다고 했다. 그냥 고모 데리고 그냥 가세요. 가출 후 갈 곳이 없어 노숙은 물론 지인들의 집을 여러 곳 전전했다는 아이.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이는 안전한 보호망을 거부하고 있었는데, 아이는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무엇보다 아이의 심리 상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 불안정이죠. 불안정. 감정도 불안정, 판단도 불안정, 또 사실 현재 이 아이의 앞으로 현실적인 방향도 불안정. 그래서 불안정해서 자기가 판단할 때 혼란을 주는 것은 꽤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폭행을 당한 친구들은 해리 증상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정체성, 주체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인기에 다양한 인격적인 장애나 우울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신병리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끔찍한 아동 성범죄 그 후 울분을 참지 못한 아버지는 방화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지만, 정작 가해자는 법에 가로막혀 처벌조차 할 수 없는 기막힌 상황.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건 그런 현실 속에서
오랜 성범죄의 후유증을 앓으며 가해자에게 노출된 채 방황하고 있는 아이였다. 아이를 돕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목소리를 높이는 건 이른바 반의사 불벌주의의 불합리성. 이는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 매우 비합리적인 법안이라고 했다.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들을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의 태도나 조사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지지해주느냐 편들어주냐에 따라서 아이가 빨리 회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심리 치료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상담을 한다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의사를 진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이가 처벌 원하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은 이거는 13세 이상이니까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수사를 못해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 사건과 관련된 그런 어떤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이 범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아이의 심리 상태. 하루속히 치료적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했다. 우리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성폭력의 피해 아동들이 이제 가정폭력의 문제에서 가출이 이루어지고 가출의 상황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보호해주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이러는 가슴 아프지만 나타나는 현실들을 현장에서 저희가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리를 끊어주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어서. 논의 결과 아이에 대한 안전한 보호는 몹시 시급한 상태. 우선 아이에게 필요한 보호 조치와 치료를 연계한 후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절차 역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한 가지 과정도 있었다. 아이의 법적 보호자인 아버지에게 정확한 상황을 전하고 이후 과정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했는데 아이를 찾았다는 소식에 기뻐하기에 앞서 가해자가 처벌 없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분노하고만 아버지. 딸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하면 길길이 뛰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법정이라도 건쳐갖고 용서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딸의 거취 문제에 대해 동의서를 작성하며 자신을 대신해 애타는 아버지의 심정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네 힘든 거 나는 안다. 아빠 나갈 때까지 열심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지내길 바란다. 아빠가 나가서 너를 안아줄 때까지 열심히 힘껏 생활하길 바란다. 이것이 딸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임을 아이도 알아줄 수 있을까? 그렇게 아버지의 동의까지 받은 후 전문가들이 직접 아이를 설득하러 나섰다. 끔찍한 성범죄의 상처를 안은 채 자신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고 있는 아이.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가 더 잘못되지 않도록 이제는 그 상처를 보듬어 주어야 했는데 하지만 싫다고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저 떠나올 거예요. 그냥 카메라 여기 냅두세요. 그럼 어디로 가 있으면 네가 좀 편할 것 같아? 응? 아이의 거부는 생각보다 심했다. 자신을 그냥 이대로 내버려둬 달라는 아이. 하지만 아이의 상처를 아는 이상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는데 아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건 한참의 설득이 이어진 후였다. 그러면 이 집에 안 오기 전에는 어디서 잤어? 친구들하고 계속 밖에서만 있었어요. 밖에서 잠도 안 자고 계속 전화했어요. 엄청 불안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저 하나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가끔씩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건 이유는 때문은 아니잖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때문에 꼭 들어간 거, 내 행동이 어땠으면 상황을 내가 이렇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이는 모든 책임을 자기 탓으로 여기며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면 본인도 싫긴 싫었던 거네. 네, 싫은데 나 하나만 입다물고 있으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자신만 조용하면 될 거라는 피해의식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후유증이었다. 특히 아이의 경우 가해자는 어려서부터 잘 알고 지내던 동네 이웃. 그래서 아버지는 더욱 격분했지만 첫 진술 당시 분명 처벌을 원한다고 했던 아이는 진술까지 번복하고도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조용히 침묵하고 있지 않으면 혼날 것이라는 전제하에 알아서 침묵하고 기다렸던 시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다가오면 그 다음 결과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더 큰 상처가 올 수 있다는 것을 표현 방식을 이제 그걸로 하는 거예요. 아 그거 아는데 아빠한테 가기 너무 미안하고 얼굴 보기도 미안하니까 가족들이랑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돼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좀처럼 달라질 것 같지 않던 아이의 마음을 움직인 건 다름 아닌 아빠의 소식이었다. 아빠의 영상 편지를 보여주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차에 올라타는 아이. 그 아버지가 나한테 편지 전해줄 방법이 없어서 못 전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 아이는 한동안 말 없이 화면 속 아빠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잠시 후 아이의 기나긴 울음이 터져나왔다. 서러움과 그리움 그리고 마음속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 그저 아빠만 목 놓아 부르는 아이. 함께할 수 없어 더욱 서러운 아빠를 아이는 오래도록 부르고 또 부르고 있었다. 그렇게 참아왔던 눈물을 마음껏 터뜨리는 사이 아이의 상처 역시 조금은 다독여진 것일까.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건 아빠의 영상 편지를 본 후 아이가 드디어 마음의 결심을 내려준 것이었다. 혼자 감당해야 할 상처를 이기지 못해 가출까지 하고 말았던 아이는 그날 밤 전문 보호시설을 향해 무사히 발걸음을 옮겼다. 다행히 아이는 안전하게 보호되었지만 동네에선 만나야 할 또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조차 받지 않은 남자였는데 많이 욕하지 마시고요. 다짜고짜 폭언과 욕설부터 쏟아붓는 남자. 더욱 기가 막힌 건 내가 제가 때는 제가 있으면 그렇게 들어가지고 아는 거고 방금전에 내보냈는데 그 사람들 내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내가 제가 있으면 가서 잡아였을 거고. 미성년자 성학대가 얼마나 큰 죄인지는 아시잖아요. 이 양반들 참 희한한 양반들이야. 사람을 죽여서 뭘 죽여 왜 없어? 본인 딸도 있으시다면서요? 딸을 왜 핑계대? 저 딸은 본인 딸이 같은 경우를 당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주 시켜. 겁대로 할 테니까 아주 경찰을 데리고 오든가 데리고 아주 날 잡아가든가 내가 제가 있으면 제가 들어가는 거고. 법대로 하라며 오히려 큰 소리치는 남자. 네, 안녕하세요. 김정환인데요. 경찰까지 왔지만 남자의 당당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방검차들이 오늘 이야기하면서 방검차들이 경찰서에서 불구속으로 나왔는데 안타까운 것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뭐 일단 보수를 했다고 하면 취하를 하겠다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또 잡고 있을 그만 큰 법적인 근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건 현행법상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 어쩌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되고 말았을까. 문제는 피해 당사자인 아이의 진술 번복으로 고소가 한번 취하되고 말았다는 것인데 하지만 그것이 과연 아이의 진심이었을까. 처음 아이의 진술을 받았던 원스톱 지원센터. 이곳의 담당자들은 지금도 그때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럼 그때 진술할 당시에 분명히 가해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원한다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네. 가해자 처벌. 아이는 기본적으로 처벌 의사가 있었어요. 1차 진술 때만 해도 명확하게 처벌 의사를 밝혔다는 아이. 하지만 인간의 처벌을 하지 않겠다 했을 때 그러니까 왜 그랬을 거라고. 그 심의 상태까지 어떨 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뭐 상담 선생님이 해보신 거였어요? 아니요, 사실 저희 하고 상담할 시간은 없었고요. 오자마자 바로 진술실에 들어갔어요. 저는 고모하고 고모부하고 상담했어요. 안타까운 건 어쩌면 심리적 보호가 가장 필요했을 바로 그때 아이의 마음을 붙잡고 다독여줄 상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원스톱이 그 모든 종합적인 전문 기관으로 알고 있잖아요. 저희 도깨비 강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원스톱 지원센터의 운영 지침과는 달리 자신들은 수사 협조를 할 뿐이라는 담당자. 새벽에도 와서 새벽 가서 체크해. 그걸 둘이 얘기하고 나서 내가 또 탁 바뀐 거야. 가족들은 분명 그 과정에서 남자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을 거라 짐작하고 있었지만 당시 아이의 심리 상태에 대해 보다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건 아시죠?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진술이 바뀐 건 아시죠?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또렷하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기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 오직 중요하게 받아들여진 건 마지막 말 한마디. 그러니까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심리 상태가 어떻다 그때 당시 정확히 우리가 진술한 게 아니고 검사한 건 아니니까 그건 모르죠. 근데 다만 정확한 거는 원스톱 센터에서 그런 부분이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원스톱 센터라는 게 그래서 생긴 거예요. 경찰 측에선 오히려 원스톱 지원센터의 책임을 물어왔다. 분명한 건 아이에 대한 심리적 보호는 어디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아직도 아동 성범죄에 대해 법과 제도가 아쉽기만 한 우리의 현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이가 이제라도 전문적인 보호를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안정을 찾아가는 아이는 조금씩 그 속내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더 뿌리 깊은 상처에 관한 것이었다. 항상 늘 불편해져요. 거리감이 느껴져요. 왜? 친하지 않으니까. 뜻밖에도 아빠가 무척 멀게만 느껴진다는 아이. 사진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녀? 늘 무뚝뚝하고 엄하기만 한 아버지 앞에서 아이는 살가운 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게다가 시엄마 산마 사진은 좀 있어요. 사진은 간직하고 있었지만 엄마의 따뜻한 품도 모르고 자랐다는 아이. 친엄마 사진은 없는 거구나. 고등학교 때 한 번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필요 없다 가라고 막 그렇게 알려줘가지고 부모님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아이는 끔찍한 성범죄를 당하고도 오랜 시간 그 사실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아빠한테 미안하다. 그렇게까지 걱정하는지도 몰랐어. 내가 용기를 내서 그날 또 달라질 그 상황이 아빠한테 미리 얘기를 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진술을 번복했던 이유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한동안 말이 없던 아이는 세상에서 최고로 무서웠어요 그날이. 그 성범 당하는 날. 살고 싶다고 돌아가고 싶다가 아주 어렸을 때로 차라리 할머니 집에 살았을 때로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그날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다는 아이. 하지만 그 짧은 고백을 끝으로 아이는 또다시 말문을 닫고 있었다. 그런 아이에겐 지금 무엇보다 심리적 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 혼자 있으면 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 그래서 예전에 자해도 있었어요. 만성적인 우울장애 양상도 있고요. 또 성격적으로 충동 조절, 자해, 자기 비하 이런 것이 중복된 어떤 일종의 성격장애 경향 이런 게 같이 공존하는 상태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가 이어질 터였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바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었다.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비단 남자의 사례만이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들의 현황을 보면 13세 미만에 비해 14세에서 18세 연령의 아이들이 2배 가까이 많지만 13세 이상의 경우 기소율은 5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 때문이었다. 보호자가 같이 동의하지 않아도 그 아이의 의사만 물어봤을
가서 처벌 불원의 의사만 따내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아니면 뭐 달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극한 상황에서 그렇게 충격을 받은 가운데서 어떤 것을 결정하기에는 판단하기에도 너무 어린 나이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청소년들이나 아동들한테 이렇게 부과한다면 더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초기 진술 때부터 아동 심리나 성폭력 전문가들이 참여해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모든 아동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이를 구분한 것은 형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일 뿐 모든 아동 성범죄 가해자들이 법적 처벌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성범죄의 피해자, 특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내세워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아동 성폭력 이런 거는 중요한 범죄고 지수범죄고 한 사회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를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공권력이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소식은 취재가 한창이던 지난 4월 15일 문제의 법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공포되었다는 것.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가 되면 그 범죄자가 그 피해자와 어떤 합의를 유도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도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행한 그 범죄에 대해서 당연한 어떤 그 처벌을 받게 됨으로 해서 재범 방지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남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지만 아이가 회복되는 대로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묻게 될 것이다.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만약에 이제 깨닫고 원한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그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라든가 아니면 또 상대방이 계속해서 접근을 해온다라든가 아니면 만나자고 한다면 접근 금지 신청을 해서 그 사람하고 떨어지게 하는 걸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회유나 협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새로운 그 성폭력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과 심리 치료를 해서 회복을 완전히 치유를 시켜준 뒤에 그다음에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학교를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그 환경 개선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시켜주는 게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은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라도 아이의 안정이 우선 급한 상태. 아이에게는 다양한 지원책이 연계됐다. 그러던 어느 봄날 다시 만난 아이와 함께 찾아간 곳은 아버지가 계신 구치소였다. 남자는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미안하다. 묻어서. 미안하단 말 하고 싶었다. 한동안 아버지가 교도소에 가게 된 것마저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했다는 아이. 다른 수감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더 이상 특별위원회가 허락되지 않아 부녀의 재회를 밖에서 지켜봐야 했지만 지금 이 시간이 아이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해 보는데 다행히 돌아오는 아이의 표정은 무척이나 밝았다. 7개월 만에 만나서 되게 좋았어. 오빠랑 약속을 했어. 정리 잘하고 아빠 나올 때까지 잘. 처음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아이. 아이의 그 변화에 이제 우리 사회도 화답을 해야 할 때였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해야 합니다. 모든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고 모든 피해 아동은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더욱더 철저하게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배달된 한 통의 편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진 편지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죽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편지를 보낸 이는 당시 군인의 신분. 그런데 그 남자가 만기도 마치지 않고 제대해 돌아왔다는데
저기 집에 천 같은 거 폴록이잖아요. 그렇게 돌아온 남자는 또다시 위험한 일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남자가 엄마와 함께 산다는 시내의 한 식당. 어딘지 낡고 음산해 보이는 분위기. 그때 어렴풋이 어슬렁대는 한 남자가 보였다. 바로 편지를 보냈다는 장본인. 대체 남자는 왜 만기도 마치지 않은 채 돌아온 것일까?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탁자 위로 다리를 올려놓는 남자. 그러더니 순식간에 유리창을 깨버렸는데 애가 생긴 것도 뭐라고 해가지고 게다가 엄마를 밀어버리기까지. 조용한 듯 하다가도 갑작스레 드러나는 남자의 폭력성. 무슨 일이 있어서. 창문이 네, 둘이 일하다가 깨졌어요. 그리고 원래 이러고 이제 낄 거예요. 웬일인지 엄마는 거짓말까지 하며 아들을 두둔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가족은 그런 남자를 피해 따로 나와 사는 상황. 지금 당장은 저도 무섭고요. 얘네들도 겁을 내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남자에겐 아직 어린 두 동생까지 있었지만 동생들에게 남자는 오직 공포의 대상인 듯했다. 지금 생각할 때 제일 무서웠을 때가 언제였어? 학교에서 집에서 도망가서 도망 나온 적도 있었어? 도망가고 식당에 있었는데 그때 손님이 있었는데 막 그때 거기서 때리고. 게다가 큰아들 때문에 깨지고 상처나는 것도 모자라 집에서 자살을 하셨어요. 그런 거를 얘네들도 다 봤어요. 아버지까지 죽음으로 잃고 말았다는데. 그런데 다음 날 큰딸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또다시 큰아들이 엄마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것. 종잡을 수 없이 수시로 터져나온다는 큰아들의 폭력. 그런데 너무도 뜻밖인 건 폭력의 이유였다. 네, 머리 크게 났다고 엄청 괴로워해요. 눈뜨고는 못 봐요. 머리가 큰 것이 불만이라는 아들. 그런데 머리를 그러니까 툭 올라갈 때 머리가 그래서 머리가 좀 커졌나 재봤어? 그러니까 이거 콧바람 게 수시로 머리가 커져서 자로 재봐야 한다는 것. 아들은 이상할 만큼 머리 크기에 집착했다. 아, 형이 자기가 머리 크다고 다 사진을 다 잘랐어. 자기 애가 생긴 것도 뭐라고 해가지고 그때 외모 때문에 열등감이 심한 듯한 아들. 편지 한 통도 안 보냈잖아 그때. 그냥 초조해서. 편지가 한 통도 안 와서 그렇게 보낸 거야 친구들한테? 네. 게다가 큰아들은 매일 원인 모를 2통까지 호소하고 있었다.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이 부분이 아픈 거야? 대체 아들은 왜 그러는 걸까? 그런데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금속성의 물질이 보여요. 주변에 뼈를 조금씩 녹였어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머릿속에 깊숙이 박힌 금속성의 이물질. 더욱 놀라운 것은 외상의 흔적까지 보인다는 것.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바닥에 놓고 세워놓은 다음에 바늘이 휘어버리겠네? 바늘을 머리 깊숙이 박은 이가 바로 아들 자신이라는 것. 어머님은 저 안 말리셨어요? 더욱 문제는 별스럽지 않다는 듯 반응하는 엄마였다. 게다가 얘는 장애인 만들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야. 얘는 왜 장애인을 만들어? 얘 아프다고 그냥 자꾸 저런 데로 보낼 게 아니라 길을 꺾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아들의 상태를 엄마는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큰딸의 권유에도 수년째 아들의 병원 치료를 거부해오고 있다는 엄마. 그런데 이상한 점은 또 있었다. 늦은 밤 종이를 태우며 엄마는 혼잣말까지 중얼거리는 것. 대체 뭘 하는 것일까? 7일날 했었는데 16일. 근데 좀 거의 다 그런 날이에요. 평소에 그렇게 일하지 않는데. 아들이 특히 더 아픈 날을 점쟁이가 알려줬다는 엄마. 그날엔 특별한 의식까지 치러야 한다는데 이상한 엄마의 행동은 때로 도를 넘어섰다. 한달에 여기다 우리 집에다가 콩, 팥, 조, 뭐 섞이는 무당들이 던지는 거 있죠. 그거를 허건날 던지고 좀 있으면은 또 왕소금을 대빵으로 퍼다 붓나 봐. 바가지로 막 욕을 하더니
내가 죽는다고. 보다 못해 이웃집에선 CCTV까지 달아 폭력을 막아보려 했지만 아들을 보내 식당을 엉망으로 만드는가 하면 이웃에게 심각한 상해까지 입혔다는 엄마. 문제는 미신에 빠져 이상한 행동을 일삼는 엄마와 신체 망상 증세를 보이는 아들. 이 두 사람이 고립된 식당 안에서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인데,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건 큰딸. 다시 한번 희망을 걸어보고 싶다는 큰딸은 어린 동생들까지 데리고 식당을 찾았다. 그런데 엄마의 손길마저 어색해져 버린 아이들. 너무 오랜만이어서일까 어색한 침묵만 흘렀다. 조금이라도 가족의 정을 쌓고 싶다는 큰딸은 가까운 곳에 나들이라도 가보자고 했는데, 하지만 이 역시 무리였던 걸까. 가는 길 내내 말이 없는 동생들. 급기야 큰아들 옆에서 말없이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는데, 왜 울어? 큰아들이 어렵게 마음을 전해보지만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이 없는 어린 동생들. 가족 간의 어색한 침묵은 집으로 가는 내내 계속됐다. 결국 가족은 이대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일까? 더욱 안타까운 건 그 사이 상처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어린 동생들이었는데, 엄마랑 홍아는 그렇게 돼가지고 되게 힘들게 안 했지? 우리 말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치? 어린 동생들이 더 이상 엄마와 큰아들을 원망하지 않도록 애써 다독이는 큰딸. 왜 울어 갑자기? 하지만 큰딸 역시 생계에 어린 동생들의 양육까지 책임져야 하는 현실이 힘겹고 상처인 건 마찬가지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을 터. 언니 맞을까봐 그게 제일 슬퍼. 어린 남매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가족에겐 변화가 필요했다. 그로부터 8개월 후, 가족들은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이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가 들리는 태권도장. 그 안에 낯익은 얼굴 어린 남매 중 오빠 건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그새 부쩍 자란 듯한 모습에 반가운 얼굴 동생 지은이도 보였는데, 지난 방송 당시 늘 의기소침하고 주눅이 든 아이들을 위해서 시작했던 태권도. 그래서일까 남매는 몰라보게 밝은 모습이었다. 게다가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이라고 했는데, 승급하셨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크게 박수 쳐주고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박수! 그동안 열심히던 남매가 태권도 띠 승급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 어느새 폭력으로 얼룩진 예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또래다운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듯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뭐가 제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언니들하고 친해져서 자신감 조금 생겼어요. 아, 그랬어요? 띠 한번 보여줘봐. 띠. 봐봐. 이제 띠 색깔도 바뀌고 승급한 거지. 어때 기분이? 좋아요. 좋아? 신나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남매를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은 바로 큰딸 진희 씨였다. 한결 편안해진 삼남매의 표정만큼이나 집안 분위기도 한층 밝아진 느낌이었는데, 되게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잘이요. 마음이 편해서요. 진짜 많이 컸어요. 네, 밥을요 3그릇씩 먹어요. 진짜 많이 먹어야 돼요. 무엇보다 어린 동생들이 잘 자라주고 있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큰딸. 우와. 학력 으뜸상이면 그거 시험에 90점 넘어서인가? 그동안 부진했던 학업 성적도 부쩍 향상됐다는 어린 동생들.
지난 상처를 딛고 아이들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지금 같은 변화가 오기까지 가장 큰 힘이 됐던 건 꾸준한 주변의 도움과 지속적인 아이들의 노력이었다. 지난 방송을 계기로 시작된 정신과 놀이치료 역시 지금까지 8개월간 꾸준히 받아오고 있는 아이들. 그 결과 심리적인 안정은 물론 자신감 회복에도 빠른 호전을 보이고 있었다. 이거는 제목이 뭘까? 행복한 가족이구나. 여기에서 주인공이 혹시 있나? 지금은 제 시간이 갇혀요. 전보다는 이제 자기 표현도 훨씬 더 선명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좀 그래도 자존감이 전보다는 좀 상승한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무엇보다 한창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나이에 엄마와 떨어져 지내야 했던 아이들. 치료돼서 다 고쳐지면 나중에 같이 살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더구나 자신들 대신 큰아들을 선택했던 엄마에 대한 원망이 매우 컸었는데 하지만 이에 대한 변화도 찾아왔다고 했다. 엄마에 대해서도 더 불쌍한 마음도 들고 좀 예전보다는 좀 무서워하는 마음이 좀 덜한 것 같고 좀 같이 좀 살아도 좀 괜찮겠다. 좀 마음을 좀 열어보려는 그런 상태가 지금 있고요. 그런데 동생들이 놀이치료를 받는 사이 어디론가 홀로 발걸음을 하는 큰딸. 함께 따라가 봤더니 큰딸은 잔뜩 상기된 얼굴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큰딸이 있는 곳으로 문을 열고 모습을 보인 건 다름 아닌 엄마였다. 몰라보게 밝고 건강해진 얼굴이 먼저 눈에 띄는 엄마. 지난 방송 당시 전문가들의 논의 결과에 따라 엄마와 큰아들은 각자 입원 치료에 들어갔었는데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는데 지금 어떠세요? 그래요. 살도 많이 찌고 옛날 모습 거의 다 돌아온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생 같이 못 살 거라고. 되게 순해졌어요. 옛날에는 막 욕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주치의도 놀라워할 정도로 빠른 호전을 보인다는 엄마. 더더욱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다. 워낙 만성적인 환자였기 때문에 좀 크게 많이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입원하실 때에 비해서 현실 검증력이라든지 망상 부분은 많이 좋아지셨고요. 향후 1, 2주 이내에 퇴원 예정이시고요. 아마 생활 외래에서 진료 받으시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조만간 퇴원까지 앞두고 있다는 엄마가 특별 외출을 하는 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간 곳은 바로 집이었다. 엄마도 왔다. 그곳에선 어린 남매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 내 거랑 있어. 엄마 졸업식 언제? 응? 졸업식 언제야? 19일. 19일 날에? 계약은 5일 날 하고? 오늘 올해는 졸업식 가시겠네요? 가야지. 그 따로 계시면서 그동안 많이 안 보고 싶으셨어요? 보고 싶죠. 항상 보고 싶고. 겪어야 일을 하면 이제 그거 참고. 견뎠지. 만나시니까 기분은 어때요? 좋죠. 우리 앞으로 이빨 이제 해줘가면 이렇게 눈물도 많이 풀려고 그걸 키워주려는 부분이 엄마에게 찾아온 변화는 정말 놀라울 정도였다. 지난 방송 당시 오직 큰아들만 바라보며 고립된 생활을 해왔던 엄마는 미신에 빠져 이상행동까지 일삼고 있었는데 과거 어린 자식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준 것 같아 미안하다는 엄마. 그런 엄마의 변화가 가장 반가운 건 바로 어린 남매였다. 이제는 엄마 앞에서 어리광도 피우고 연신 웃음꽃을 피우는 아이들. 그런데 잠시 후 엄마의 손길이 갑자기 분주해졌다. 진짜 뭘 그렇게 불러보세요? 이내 엄마가 찾아낸 건 다름 아닌 미역. 며칠 전 생일이었던 큰딸이 엄마는 내내 마음에 걸렸다고 했는데 못 해준 거 좀 많이 속상하세요? 속상해서 해주지 못해서 씨는 그러면 크고 나서는 이렇게 지난 몇 년 동안 아이들에게 제대로 미역국 한 번 끓여주지 못했다는 엄마는 뒤늦은 딸의 생일상을 정성껏 준비했다. 싱거? 그냥 조금 다음에 먹은 다음에 그 사이 축하합니다.
동생들이 준비한 생일 케이크까지. 깜짝 파티가 준비됐다.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처음인데요. 정말 처음인데요. 절대 잊지 못할 큰딸의 생일을 기념한 그날, 가족은 참으로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앉아 밥상을 마주했는데 두 번 다시 올 것 같지 않던 평범한 일상, 그리고 행복이 가족들에게도 찾아오고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루가 짧게만 느껴졌을 가족. 늦은 밤까지 잠 못 이루던 엄마와 아이들은 한방에서 모두 함께 잠을 청해보는데 엄마와의 꿈 같은 하루가 그렇게 깊어갔다. 다음 날 엄마와 지니 씨가 함께 특별한 외출에 나섰다. 두 사람이 꼭 한번 함께 와보고 싶다는 곳은 뜻밖에도 미용실이었는데 엄마와 함께하는 이런 평범한 시간들이 몹시도 그리웠다는 큰딸. 딸에겐 엄마와의 추억이 없었다. 추억이라고 하면은 좋은 게 아니라 엄마가 정말 극도로 심해졌을 때 엄마하고 딸이 머리채 잡고 멱살 잡고 싸웠던 거? 아, 왜 우리 엄마는 저럴까? 어렸을 때부터 저는요, 나보다 못하고 못생긴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엄마가 되게 이뻐해요. 그러면 쟤는 나보다도 별론데 쟤는 왜 엄마가 이뻐하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린 동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지만 많은 걸 희생해야 했던 큰딸. 상처는 크고 깊었었다. 오자마자 밥 먹고 자는데 11시, 12시? 이렇게 되고 아침에 일나면 밥 빼갖고 또 출근해야 되니까. 그리고 주말에는 일절 안 나갔을 아무도 안 만나고. 솔직히 동생 왜 이렇게 많이 나가고 또 이렇게 늦게 나가가지고 원망도 많이 했는데. 힘든 시간들을 자신을 대신해 잘 견디고 버텨준 딸. 그런 딸이 엄마는 고맙고 또 미안한 듯했다. 서운했던 거 다 풀었는데 하루빨리 좋은 사람들 만나서 가야지. 동생들한테 시상을 받고. 이제라도 딸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길 엄마는 간절히 원했는데 그렇게 두 사람은 모녀간의 살가운 정을 새로이 쌓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이번엔 어린 동생들까지 온 가족이 모두 함께 길을 나섰다. 엄마의 특별 외출 마지막 날, 꼭 온 가족이 함께 들러보고 싶다는 곳. 그곳에서 잠시 후 모습을 보인 건 큰아들 창호 씨였다. 엄마가 먼저 다가가 반갑게 맞아주지만 아직은 치료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큰아들. 그런 큰아들을 사이에 두고 가족들 사이에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는데 어느새 눈시울까지 붉히고 있는 엄마를 대신해 큰딸이 먼저 동생에게 말을 건네보았다. 카세트 가져왔어. 폭력성도 병 때문이었다는 걸 알았기에 이제는 공포 대신 안쓰러움의 대상이 된 큰아들. 그런 아들을 곁에 두고 엄마는 연신 눈물만 훔치고 있었는데 그때 엄마를 먼저 위로하고 나선 건 아들이었다. 저보다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다행스러운 건 예전에 비해 한결 편안해 보이는 표정. 어린 두 동생은 아직도 큰아들의 존재가 낯설고 두려운 듯했지만 그런 동생들에게도 큰아들은 먼저 말을 건네고 있었다. 잘 지냈어? 쳐다보고 안 쳐다보고 그래. 오랜만에 봐서 쑥스럽다. 여동생이 좋아요? 남동생이 좋아요? 글쎄요. 어렸을 때 누가 더 이뻤어요? 저 어렸을 때는 형의 살가운 말 한마디에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는 동생들.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고 있는 듯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없이 눈시울만 붉히던 엄마는 앉은 자고 포기하지 말고 가슴을 갖고 딱해지는 거야. 아들의 완쾌를 바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그냥 다들 그냥 무사히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더디지만 한 단계씩 분명 나아지고 있는 아들. 중요한 건 누구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지금 현재는 이전에 비해서 망상 자체는 좀 완화가 되긴 했지만은 신체 망상이라서
아직 그게 완벽하진 않고 그거에 집착하는 부분들은 아직도 좀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전처럼 뭐 공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줄어있다고 봐야 되겠고. 성실히 치료에 임하고 있는 아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아들에게서 역시 더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희망해 보는데 엄마의 병원 외출 마지막 날. 큰아들의 면회에 이어 지금껏 놀이공원 한번 가본 적 없는 아이들을 위해 엄마가 놀이공원을 찾았다. 먼 길을 돌고 돌아 되찾은 웃음과 행복. 평범하지만 어렵게 되찾은 이 순간들 속에서 엄마와 아이들의 소원이 꽃피고 있었다. 우리 엄마 더 안 나빠지고요. 같이 살게 되고 동생도 잘 되고 잘 크고 건강한. 저는 결혼하는 거야. 우리 가족 건강하고 떨어진 친구가 한테 모여서 새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저요? 언니 시집가도 엄마랑 오빠랑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